자, 안녕하십니까. 문쌤 국어 논술의 문쌤입니다. 오늘은 고전시가 3강, 시조 3편 하고요. 그 다음에 고시 1시가 들어있는 복합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작품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작품들도 있고, 또 새롭긴 하지만은, 뭐 해석이 그렇게 까다로운 작품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조들은 수능에 출제위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시조들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시조가 메인으로 나오기보다는 선지로 많이 나오니까 선지 연습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가나다라는 표면적으로 정경을 묘사한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품 창작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맥락. 어, 문맥, 맥락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가는 고려 후기, 고려 때 작품이네요. 박행을 쓰였던 충희양에게 충원하다가 낙향한 작가의 염려를 담아낸 거다. 작가의 염려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 나는 조선 초에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한 작가의 반감을 나타냈다. 작가의 반감이 들어있다. 이렇게 됐고요. 다는 병자호란 이후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나라 벌모로 보내던 작가의 심경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의 심경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라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조선 후기에 농촌에서의 실제 체험을 통해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가치를 인식한 작가의 모습을 반영했다. 아이고 이건 좀 뭐야? 농촌의 가치를 인식한 작가의 모습을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사실상 이게 고전 시가에서 고전 시가가 아니라 문학에서 보기가 나오면 보기가 작품 해석의 기본적인 키가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조심할 부분들은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모의고사 풀고 또 수능 문제들 분석하시다 보면은 보기에는 있으나 작품에는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 한번 가볼게요. 음. 자, 첫 번째 작품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이존연의 시조이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다정가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장에 다정이란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다정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고려 충의향의 악행에 대해서 뭐 충원을 하다가 쫓겨났던 이존연이 뭐 국가에 대한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염려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이 시에는 그런 건 안 느껴지죠. 이화의 월벽하고 은하의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에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그죠? 굉장히 낭만적이고요. 봄밤의 애상감을 표현한 작품으로 아주 백미로 꼽습니다. 우선 두드러진 거예요. 이화는 백꽃이니까 화이트예요. 하얀색. 월백조 달이고요. 이 백자가 흰 백자죠. 화이트입니다. 역시. 은하는 은하수예요. 그렇죠? 은하수. 은하수. 역시 하늘에서 있는 별들의 무리이고요.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의 이미지가, 색채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배적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삼경은 아시다시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간이죠. 그러니까 한밤중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현대사에서 11시, 뭐 12시, 1시는 뭐, 이, 뭐라고 해야 돼요? 붉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막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 어, 시간입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어, 이 뭡니까 불빛의 혜택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7, 8시면은 꿈나라 가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런 이제 구조였으니까 한밤중에 잠이 못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드느냐? 일지춘심 때문이에요. 그렇죠? 일지춘심. 자, 요게 사실상 이제 핵심이라고요. 일지춘심인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한 가지의 봄 마음이에요. 봄 마음. 그래서 이게 봄밤의 애상감이라는 거고. 봄이 되면은 굉장히 설레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요 때가 지금 3월 초인데요. 그죠? 봄이 오면서 막 설레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또 전통적으로 이제 봄은 뭐 결혼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 수 없는 설렘, 또 애상감, 이런 게 느껴지는 계절이 봄이거든요. 근데 그런 봄 마음이에요, 봄 마음. 근데 봄 마음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가지, 하나의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건 뭐 표현법으로 굳이 따지면 이걸 주관적 변형으로 볼 건지 사실 좀 애매하긴 하네요. 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볼 수 있죠. 본 마음은 추상적인 건데 뭐 가지는 구체적이니까 추상적인 본 마음을 구체적인 나뭇가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음, 아마 이 나뭇가지는 아마 이화가 앞에 나왔으니까는 백꽃이겠죠. 백꽃. 자, 얘를 자규야 알야마는 그래서 자규가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 소척새라고도 하고 접동새라고도 하죠. 자규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자규야. 근데 이 자규는 전통적인 정안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꽃 중에서는 진달래꽃, 새 중에서는 자규, 접동새 또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귀촉고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뭐 소축새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전통적 정안의 세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어쨌든 시각적인 이미지가 지배적인 이미지이고 거기에 뭐가 플러스된 거냐면 소촉새 울음소리, 자규의 울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플러스돼 있고 거기서 뭔가 전통적 정화를 상징하는 그 새를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마음을 자규가 알겠는가 마는 죠. 그럼 요 뒤에 점점점 해? 뭔가 생략된 거죠. 알겠는가 마는 지가 와서 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설렌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핵심은 자기가 지금 잠을 못 들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메인 테마는 잠을 들지 못하고 있다. 우리 보통 전전반칙이란 말도 써요. 전전반칙. 전전반칙이란 말을 써요. 잠을 못 들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원인을 어떻게 자기가 추측하고 있냐면 다정도 병이냐. 자기가 지금 병들어서 잠을 못 든다. 근데 이 병이 무슨 병이냐? 다정이야, 다정. 그죠? 다정. 정이 많다는 거예요. 정이 많다. 마음에 어떤 정이 너무 많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이 병인 것처럼 작용해서 잠을 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논리화가 돼 있어요. 아까 이제 보기를 가지고 본다면 결국 이제 이 본 마음과 또 이 다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왕조에 대한 어떤 염려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맥락상. 그죠? 이 시에서 이게 염려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거나 염려는 아닌데 굳이 이제 이조년이 이 시를 쓸 시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맥락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나라나 왕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많으면 실은 많으면 잠 못 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새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아서. 어쨌든 그런 어떤 이조년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그리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작품은 박팽년의 작품이고요. 단종의사와 관련된 세조의 집권, 단종의 몰락, 그리고 결국에 단종이 이제 죽게 되죠. 그때 단종을 끝까지 모시려고 했던 6명의 신하들을 세조가 노량진에서 죽여요.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박팽년입니다. 사육신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은 이 작품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또 마지막에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직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봅시다. 까마귀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자 까마귀가 등장을 했어요. 까마귀.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눈을 맞으면 좋을 텐데 이거 눈비를 맞아 그런 거니까 완전히 눈은 아닌 거야. 화이트는 아니고 뭔가 그게 이게 눈만 맞으면은 털만 날아가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얗면서도 까맣다는 거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서 이쪽인 듯 저쪽인 듯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까맣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랙인데 그죠? 올 블랙인데 거기에 화이트를 맞은 거야. 그래서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박평균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떤 지조를 옮겼던 신하들, 단종을 모시고 있다가 또는 단종 앞에 아버지인 그 문종이죠. 그래서 문종 때부터 그 전통 왕조에 충성을 했던 신하들이 세조가 등장하니까는 좀 한순간에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세조 쪽으로 기우는 그런 신하들을 좀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변심한 신하들
변심 또는 뭐 배신이라고 하면 조금 그럴까요? 신하들. 충신이 박평역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간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간신배들을 갖다가 지금 하얀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둘 다 있는 거예요. 회색이.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야광명월 밤중에 빛나는 환한 달입니다. 자, 자연물을 등장시켰고요. 그렇죠? 밤인들 어두우랴 되어 있습니다. 야광명월은 환한 거죠. 달.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밤과 대조가 돼 있죠. 이렇게 대조. 그래서 대조 또는 대비, 뭐 이미지의 대비도 같이 들어있고 있죠. 야광명월은 결국 충신을 말한다. 그래서 까마귀라고는 또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신들였던 충절이라고 하는 것이 밤이 된다고 어둡겠느냐? 서리적 표현이죠. 자, 서리법 들어있고요. 그렇죠? 밤이 좀 어둡겠느냐? 아니요. 그렇죠? 밤이 되면 오히려 더 빛나는 거죠. 야광명월이. 오히려 낮보다는 밤에 더 빛나는, 밤에 더 밝게 보이는 것이 야광명월이니까. 요 밤을 갖다가 세조가 집권한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 본다면 세조가 집권한 밤이 된다고 할지라도 좀 충신들의 어떤 충성은 더 빛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im양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안 고친다. 역시 서리적 표현 들어있고요. 주제 일편단심. 그러니까 이 시조는 딱 두 단어예요. 야광명월하고 일편단심. 그렇죠? 당연히 이 님은 단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종을 향한 일편단심. 일편단심 알죠? 충성심. 변하지 않는 한 조각의 붉은 마음. 그죠? 이걸 고칠 줄이 있으랴. 그죠? 누군가는 고쳤다는 거죠. 그죠? 까마귀는 고쳤어. 그래서 음, 하얀 놈도 아니고 까만 놈도 아니고 그죠?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죠? 나는 그렇고 싶지 않다. 끝없는 충성, 변함없는 충성심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뭐 절이가라고도 하고 충절가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절이가나 충절가의 대표적인 작품. 특히 nim양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이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사육신의 작품들에도 많이 나오고 또 고려말 정몽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시조는 홍서봉의 작품인데요. 어, 일단 이름이 있는 걸로 보면은 양반 사대부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유명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급하게 강의를 하느라고. 근데 제가 안 들어봤으면은 저는 보편적인 한국사 정도 하는 사람이니까 전공은 아니니까 제가 안 들어봤으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겠다. 하고 다만 이제 요 시기에 그 홍씨 가문이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좀 함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어? 자 봅시다.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나지만지 압록강 내린 물이 푸른 빛이 전혀 없네. 배 위에 허여센 사공이 처음 본다 하더라. 글쎄요. 뭐 대단한 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황을 딱 줬어요. 첫 문장에서 이별하던 날. 당연히 아까 보기를 전제를 해서 보자면 소현세자나 복림대군과 헤어지던 날인 거죠. 어, 언제가 기회 있으면 제가 소현세자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왜냐면 결국에 소현세자는 죽고 복림대군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그 뭔가 역사적 사건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피눈물이 났습니다. 색채 이미지로 보자면 붉은색인 거죠. 음, 자 난지 만지 났는지 안 났는지 당연히 났겠죠. 그죠?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그 좀 뭐랄까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받은 사건이 이 병자호란이거든요. 압록강에 내린 물이 자 압록강이 이별하던 공간 장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압록강을 딱 넘으면 뭐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압록강이 이별의 장소로 보고 그렇죠?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계로 작용하는 그래서 이별하던 날 시간과 이별하던 장소 압록강 그렇죠? 그 압록강에 내려오는 물이 푸른 빛이 전혀 없네. 푸른 빛. 강물은 푸르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물론 정확하게는 뭐 푸른색은 아닙니다만 어쨌간에 그런데 이 푸른 빛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없냐? 상황상 보면
피눈물이 붉은색인 거잖아요. 붉은색이 푸른색하고 합쳐지면 무슨 색이 돼요? 시커먼 색, 약간 거무튀튀한 색깔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피눈물 때문에 강물의 푸른빛이 사라졌다. 어, 대단한 과장이면서 자신에 대한 굉장한 PR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이토록 절통해했다. 이토록 안타까워했다. 어, 이만큼 나는 충성심이 대단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증 아닐까요? 그렇죠? 피눈물 흘리고.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야 국림대군이 슬퍼했으려나? 어쨌든 왕자들이 끌려가든 자신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슬퍼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배 위에 허여센 사공이 처음 보다더라. 배 위에 압록강 위에 사공이 있는데 사공이 어떤 사공이에요? 허여센 사공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센 사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화이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드, 블루, 화이트. 오, 무슨 어느 나라 국기 생각나나요? 한때 이 영화도 있었어요. 레드, 블루, 화이트.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3부작 영화였는데 어쨌든 간에 하얗게 머리가 센 사공이고요. 어, 어쨌든 늙은 사공인 거잖아요. 늙은 사공. 그만큼 뭔가 이 사공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했던 이 사공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처음 본다예요. 뭘 처음 보겠습니까? 압록강의 물이 푸른빛이 전혀 없는 이 상황을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작가가 사공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인용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압록강 물의 변화이고 그 변화의 원인이 뭐다? 자기가 흘린 피눈물 때문이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과장법이고요. 또 이런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서 왕자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당시 양반 사대부로서의 자신의 어떤 비감과 슬픔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다음 작품은 이덕무의 농부의 집에 쓰다라고 하는 한시예요. 일곱 글자니까 아마 7원 고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가가 이동구인데 저는 이동구가 실화사상가이고 어, 좀 뭐랄까 뭐 박지원이라던가 이런 정약용 같은 분들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굉장히 그 지적인 작업들 되게 많이 하신 분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작품은 좀 실망스럽네요. 음, 어, 출제하시는 분들은 딱히 좋아하지 않을 만한 작품일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경치 표현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굳이 따지면 보통 한시들은 선경 후정의 방식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경 후정의 방식이 사용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 극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읽어볼게요. 콩깍지 더미 곁으로 오솔길 나뉘어 있는데 붉은 아침 햇살 살짝 퍼지자 소떼들이 흩어지네.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푸른 하늘은 가을 든 산봉우리를 물들여는 듯 어쨌든 계절적 배경 등장했고요.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맑은 기온에 비견 뒤에 구름은 먹음직스럽네. 구름이 먹음직스럽다. 솜사탕 생각나셨나 봐요. 이때 솜사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려나? 설탕이 없어서. 설탕 대신에 단과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구름이 먹음직스럽다. 이거 주관적 변형을 볼 수 있으려나? 보통 주관적 변형은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거 아니고 그렇다고 감각적 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름도 시각이고 먹음직스럽도 눈으로 보고 지금 먹음직스럽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좀 독창적인 표현, 어, 독특한 비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대 햇살이 반짝반짝 기러기가 놀라서 일어나고 벼 잎에 쏴 하는 소리 붕어가 야단스러운가 보다. 제가 볼 땐 이 두 개가 바뀐 것 같아요. 요렇게 가야지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갈대는 강이나 물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붕어가 막 야단스럽게 하니까는 그 갈대가 흔들리면서 햇살이 이렇게 다 반사까지 아니라 뭐 비치는 아니면 갈대 사이사이로 그 햇살이 비친 강이나 또 이런 반짝반짝하는 이미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기러기가 물론 이제 기러기도 이제
강에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옛날에는 이제 그 논에서, 벼 사이 다니면서 이렇게, 올챙이 같은 거 잡아먹고, 올챙이는 이때는 아니구나. 개구리 같은 거 잡아먹고,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시각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쏴하는 소리, 청각적인 이미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평화롭고, 아름답고, 뭐, 그런 어떤, 음, 농촌의 모습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농촌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평화로움을 이야기하면은 반대측으로 인간 세계나 속세의 어떤 어,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을 대비해서 떠올리게 되는 이향성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 안에서는 그런 부분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조선 후기에 어지러운 정치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동구가 그런 정치 상황으로부터 도피해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보기는 좀 과정상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서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산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니 화자의 소망이 등장을 했죠. 아,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거. 농촌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농부에게 반만이라도 빌려달라? 졸라봐야지. 농부는 안 빌려주겠죠. 우리도 모자라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이제 선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요 뒷부분을 후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하자의 소망이 나왔으니까. 농촌에 가서 살고 싶은 하자의 소망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줬고요. 저도 돈만 좀 벌면 농촌 가서 살아야지 하고 있는데 어느새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음, 이루지 못할 꿈이 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어쨌든 오늘 어렵지 않은 고전 시가 4개 해봤습니다. 다음 강에서 볼게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